어떤 나라의 장군이 전쟁에 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영토로 끌려가서 1년 후에 굶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청나라의 장군 연명침을 말합니다. 연명침은 에로우 사건, 즉 제2차 아편 전쟁으로 인한 전투에서 패해서 영국군에 체포되었고 이후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캘커타로 끌려가서 포로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사람은 굶어 죽었습니다. 국가가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순간이 왔던 것입니다. 네, 티저 내용 어떠셨습니까? 어떤 나라의 장군이 외국과의 전쟁에서 패했다고 해서 그 나라의 식민지로 끌려가서 굶어 죽는 일까지 벌어졌던 일, 조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돌려 말하면 당시 중국은 이제 더 이상 국가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었다 이런 얘기로 되는데요. 이번엔 이제 태평천국의 난과 중국의 격동에 대해서 두 번째 편으로 갑니다. 여기에서는 태평천국으로부터 시작된 중국의 혼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아편전쟁 얘기로 조금 돌아가 봅니다. 우리는 아편전쟁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편전쟁은 일반적으로 1차 전쟁 그리고 2차 전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2차 전쟁은 보통 우리가 에로우 사건이라고 이름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1차 아편전쟁 또한 그렇지만 지금 이 2차 아편전쟁도 어디를 보더라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 질서라고 하는 것이 도덕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아편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5편이나 되는 그 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맺어진 것이 지금 보이는 난징조약, 1842년에 맺어진 난징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에 의해서 홍콩을 할양하고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또 배상금을 지불하고 등등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영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생각만큼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편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중국 내에서 아편을 생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 정부 자체가 힘이 완전히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편을 자체 생산하고 그러면서 또 중국 문이 열리니까 영국이 도로 거꾸로 중국 차 수입을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영국이 그러면 우리가 조약을 새로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봐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편 무역을 합법화한다? 수입 물품의 관세를 면세한다? 그 다음에 쿨리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에 관련한 것이거든요. 이제는 대놓고 중국 사람을 노예로 쓰겠다는 말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 허용한다. 이런 조약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물론 이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겠죠. 이것도 잘 안 받아들이고 거기다가 아편 전쟁 이후에 그 배상금을 제대로 갚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청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아편 전쟁 이후에 영국은 분명히 홍콩만 이제 지배하게 되었는데 그 인근에 있는 광저우를 1847년에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나라에서 자유 통행하고 거주를 해도 좋다, 광저우까지 라고 허락한 이후에 군대는 겨우 이제 철수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856년 10월의 일인데요. 제가 앞편에서 태평천국의 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1856년 10월이라면 태평천국의 난 이런 상황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지금 중국이.
그때 에로우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로우호라고 하는 이 그 배가 있었는데 배의 이름이 에로우입니다. 원래 이 배가 해적선입니다. 그리고 해적선으로 그 전에 사용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청나라가 이 배를 압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영국 배가 아니고 청나라 배였던 것이죠. 청나라의 그 민간 선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영국 상인이 팔아라 해서 다시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인 선원이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12명 중에 9명이 해적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중에 몇 명은 분명히 그 전에 해적 행위를 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관원들이 해적 혐의로 수색하면서 선원을 억류하고 이 과정에서 영국 국기가 달려 있으니까 영국 국기를 내려버렸던 것이죠. 지금 이 그림은 사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청나라가 영국 국기를 이렇게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영국인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선장만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기를 찢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내리라고만 했습니다. 이때 영국인 그 선장은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의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쉽게 말해서 좀 시체말로 건수를 잡았죠. 그리고 나서 선장이 항의하니까 미안하다 이러면서 12명 중에서 9명은 석방하고 사과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명은 예전에 해적 행위를 한 적이 있고 증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 억류를 하고 나머지 9명은 석방을 하고 사과를 했는데 영국이 바라는 것은 사과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겼다 해가지고 10월 23일부터 드디어 공격이 시작이 됐고 이때 요 광동에 와 있던 미국 공사가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국기가 이제 앞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볼 필요가 없죠. 뭐 당연히 이기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전쟁을 하자라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1차 아편 전쟁과는 달리 전쟁 예산이 부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의회를 해산을 해버리고 총선을 하면서 의회 권력을 교체한 다음에 새로 표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너희들도 같이 할래? 라고 동맹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군대가 참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일 처음에 제안도 하지 않았던 프랑스가 참전 의사를 표명했던 것입니다. 프랑스가 왜 참전 의사를 표명했는가? 이 사람들입니다. 오거스트 샤프들랭이라고 하는 프랑스 신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중국 서부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프랑스 황제가 나폴레옹 3세였어요. 그 사람이 어차피 중국에 진출하고 싶었고 또 그럴 때는 영국하고 아무래도 협조를 하는 것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프랑스는 영국과 앙딱데코디아르라고 해서 제가 나중에 번외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프랑스와 영국은 밀월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군사 개입을 위한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총괄 지휘는 영국이 하고 그러면서 프랑스군이 그 밑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받아들여서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전개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티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명심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광저우 그 양광 총독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광동, 광서 요 양쪽의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 1807년에 태어났는데 육불 장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전, 불화, 불수, 불사, 불항, 불주.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화평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지도 않고 그렇다고 항복도 안 하고 도망치지도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체포가 되어서 인도의 그 캘커타에 있는 포로 수용소로 이송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이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측 자료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그 곡기를 끊어서 굶어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곡기를 끊었는데 1년 있다가 죽었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영국 그 포로 수용소에서 매일매일 일일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보고 문건을 보면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가지고 점점 그 살이 빠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건강 관리가 안 되고 또 기후도 아마 켈끗하니까 아마 좀 달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병이 생겨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죽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 참 비참한 상황이 왔던 것입니다. 전쟁은 이제 뭐 그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이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그래서 홍콩까지 결집하는데 거의 1년에 걸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뻔히 아는데도 청나라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857년 12월 14일에 최후 통첩을 하니까 나머지 3명의 선원까지 다 석방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국기 사건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무리 봐도 사과를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공격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저우 성을 점령하는데 6,000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15명이 죽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압도적인 해군력이 있고 하니까 전쟁의 양상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쟁은 그냥 일방적으로 끝이 나고 이제 또 새로운 조약이 맺어집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동안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나라의 이름, 즉 러시아가 등장합니다. 러시아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아시아 질서의 또 다른 변수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늘 하듯이 조선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858년 6월에 텐진 조약이 이제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제 텐진 조약, 이 조약을 제일 처음에 중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브래드포드 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 외교관이고 그 당시에 주중 미국 대사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프랑스, 미국,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나라 이름이 러시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나라들 간의 협상 조건을 이 사람이 총괄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조약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면 이제 이 러시아라는 이름이 막 들어옵니다. 러시아의 해상 무역을 허가했다까지는 뭐 별거 아닌데 이제 러시아마저도 최혜국 대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도 이제는 수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도 치외법권과 조계지가 재확인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상금을 또 얼마를 주고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조약을 1년 후에 비준한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 조약 내용을 보니까 도저히 비준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청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비준을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또 싸움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는데 이제 신하들이 이러다가 천진에서 북경까지도 오랑캐들이 몰려오겠습니다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병력과 포대를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중국이 조약 조건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다시 전투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 공사가 정보를 제공하고 나서 발해만의 항구들이 초토화되고 그 다음에 베이징으로 진격을 하게 되죠. 베이징에 완전히 다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만은 베이징에 들어가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황제였던 한풍제와 황실, 조정 신하들이 전부 다 만주의 열하로 피난을 하게 되고 베이징도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베이징은 함락이 되지만 들어가서 뭐 베이징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러시아가 중재를 해서 베이징 조약이 체결됩니다. 1860년인데요. 이때 이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러시아는 그 당시에 중재하면서 동시에 협박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재를 하면서 자 우리 말을 안 들어주면 우리도 저쪽에 끼어서 다시 전쟁을 계속할 거다라고 협박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연해주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때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동해 접근이 막히고 러시아가 한반도와 직접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러시아 상인들이 걸어서 우리나라 함경도에 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병인 양요가 직결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영국에 대해서는 구룡반도를 영구 할양하게 됩니다. 제가 이 시리즈 가장 첫 편에서 홍콩이 세 갈래로 찢어져 있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넘어가는 것이 홍콩 섬이고 그 다음이 구룡반도였다 하는데, 이때 이런 일 때문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명원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명원은 이제 그 당시에 청나라 조정의 아주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놀이터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중시하는 아주 그 종교적인 의미까지 가진 곳인데요. 이 원명원이 이제 파괴됐습니다. 원래는 자금성을 다 파괴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 조건으로 이걸 쓰자, 자금성을. 그래서 그거는 파괴하지 않고 대신 이제 원명원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이메뉴얼 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중국 출신의 미국 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The Rise of Modern China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심의 여지 없이 1860년에 중국이라는 이름의 고대 문명은 서양에 의해 철저히 패배하고 굴욕당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제 조선과 일본의 경우에 조선의 경우에는 뭐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아직은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네덜란드 왕이 아주 상세한 내용을 담아서 국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이 이렇다라고 했지만 그때까지도 그렇게 이 사건을 그렇게 크게는 보지 않았지 않는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이제 이 정도 되면 중국은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누구나 건드릴 수 있는 나라, 더 쉽게 얘기를 해서 누구나 건드리기만 하면 뭔가 얻을 수 있는 나라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또 중국이 서양 세력과 각 군벌들이 실질적으로 분할 통치하는 시대로 돌아갑니다. 중국의 청나라가 멸망을 한 것은 이보다 훨씬 뒤의 일이지만 그냥 이름만 있었던 것이지, 이제 중국은 청나라가 지배하는 곳, 그 다음에 서양 세력이 지배하는 곳, 각 군벌들이 지배하는 곳으로 다 나뉘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청나라는 그야말로 원 오브 댐에 불과한 그러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 또한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 양무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보셨던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